일단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00원을 터치하면서 야, 이렇게 되니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빠른 건지 이 또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달러를 대거 또 인출했다라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투자 현 상황하고요, 이런 경제적인 의미도 한번 좀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이런 강달러 현상이 두드러지는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자금의 이동도 있었는데요. 5대 시중은행, 그러니까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렇게 5군데에서 달러 예금 잔액을 취합을 해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18일 기준으로 달러 예금 잔액이 558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 돈으로 558억 달러. 네, 55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달 말, 그러니까 지금 4월 18일 기준으로 558억 달러고요. 네네. 3월 말에가 573억 달러였어요. 573억 달러. 네, 그래서 3주 만에 15억 달러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15억 달러면 얼마? 2조 정도. 2조 정도? 네, 그 정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러 예금은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서 적립해뒀다가 출금하거나 만기가 됐을 때 원화로 돌려받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에 이 인출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서 이제 달러를 빼서 이렇게 그렇죠. 더 큰 수익을 그러면 얻게 되는 게 되니까. 그런데 이 달러 예금 고객의 절대 다수가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가끔 재무제표나 이렇게 분기보고서 보면은 네네. 환해지 같은 거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뭐 예금 상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파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기업들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환차익을 위해서 달러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제 1,400원 정도 터치를 하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좀 환율이 많이 올랐다. 네. 한마디로 좀 이게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들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은 드는데요.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이제 5대 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2조 원 넘게 줄어들었고 기업들이 좀 인출을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제적인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근데 그 달러를 인출한 분이 네네. 그 달러를 갖고 뭘 했냐는 거죠. 기업들이 뭘 했을까? 네. 설비 투자나 이렇게 투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그게 그거 가지고 분석을 우리가 단순히 은행에서 2억 달러, 20억 달러 가까운, 15억 달러 가까운 돈을 달러를 환전해 갔다고 해서 그게 한국 경제에 영향을 환전해 갔으면 분명히 원화로 환전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달러로 계정이 있었는데 그 돈을 달러로 바꾸고 자기가 한국 돈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실탄을 좀 확보했다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환율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달러를 내놨다는 거거든요. 갖고 있던 사람들이 내놨다. 그러면 달러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 환율이 내려가는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15억 달러, 그러니까 2조 그러니까 엄청 큰 돈 같이 생각하는데 개인의 경우에서도 2조 별로 큰 돈 아니거든요.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2조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해도 되게 많단 말입니다. 별로 큰 돈 아니고 적어도 이게 뭐 한 15조, 20조 넘어가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규모라고 하지만 달랑 이거 15억 달러 움직인 걸 가지고 한국에 무슨 뭐 변화가, 이거는 1960년대나 맞는 이야기지.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통이 좀 작았네. 근데 이게 3주라고 하니까 기간 대비로 봤을 때도 작은 금액이 맞나요? 그렇죠. 하루에 외환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금액이 얼마냐? 600억 달러가 넘어요. 600, 하루에 600억 하루에 600억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 현물로 거래되는 게 있고 현물 거래 없이 그냥 그 우리가 비인도 외환 거래라고 하는데 물론 비인도 거래가 한 3분의 2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3주에 15억 달러 움직인 것 갖고 한 거는 진짜 껌값이다. 하루 거래량의 2.5% 정도 되니까. 우리 교수님 이렇게 하니까 와닿네요. 교수님 스케일이 좀 큽니다. 2조 정도.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 사실 그 돈이
결국 달러 우리 시장에 좀 풀렸다라고 보면 네. 또 시장 안정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또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 근데 기업들도 실탄 확보하면 네. 결국에는 이제 일정 부분은 또 투자. 기업은 그걸 알거든요. 그래요? 기업은 뭘 아냐면요. 네. 이게 환이라는 게 월초하고 월말하고의 패턴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 환율이 월중에 오르고 환율이 언제 빠진다는 걸 잘 알거든요. 네네. 지금 달러 팔았던 사람들은요 2, 3주 내로 달러를 다시 사러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소위 쪼잔한 움직임을 갖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이제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네. 금액대가 뭐 10조 이상 이렇게 되거나 기간도 좀 봐야 된다. 지금 600억 달러 넘는 외환 거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말씀은 크게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고환율은 맞습니다. 뭐 1,400원대 터치하고 지금 1,38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환율이 올라갔을 때 고환율일 때 이게 업종에 따라서 이게 좀 유리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뭐 불리한 업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단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수출 기업이 좀 유리한가? 네. 수입 기업은 좀 불리한가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어느 업종이 유리한지 대기업, 중소기업도 한번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워낙에 좀 반복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마다 공식과 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보자면 수출주들은 아무래도 수출하고 나서 그 거래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시장에서 자동차주들이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반도체도 대표적인 수출주이기 때문에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제를 해야 하는 달러빚이 많은 그런 업체들은 피해주로 거론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항공기 리스료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철강산업 같은 경우는 원자재 달러로 또 결제를 해야 되니까 철강주들 이런 업종은 피해 업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 수입을 하는 업종들은 좀 불리하다. 네. 달러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엔화화의 그 달러 대비 어느 정도로 약하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 기업별로도 일본 업체와 경쟁을 하는 경우는 한 가지를 더 엔화의 움직임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단순 계산했을 때 수출주는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이 실적에도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미국하고도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경쟁인 일본하고도 또 경쟁을 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게요. 지난 40년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IMF 때도 네네. IMF 97년에 터졌잖아요. 맞습니다. 2년 전에 뭔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환율을 당시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많이 강세로 내렸어요. 맞습니다. 네?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본은 오히려 약세로 갔어요. 일본의 약세? 예.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생겼는데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이 예, 수출이 경쟁력이 생겼는데 우리는 거꾸로 강세로 갔거든요. 예. 그 결과가 바로 1년 뒤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발생을 해요. 250억 달러.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IMF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한국 경제 위기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위기에는 수출 부진이 있었고 그 수출 부진 반드시 이면에는 우리 원화가 일본 엔화에 비해서 굉장히 강세였다는 게 공통적으로 깔려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일본 엔화가 작년서부터 지금 사실 2년 전만 해도 일본 엔화가 달러당 뭐 105엔, 110엔 뭐 이러던 게 순식간에 지금 160엔대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아까 자동차 그랬는데 저는 자동차가요 앞으로 심각하게 일본 도전을 받을 거다. 국내 시장에서도 특히 일본 자동차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거다. 따라서 자동차주도 저는 긴 안목에서 보면 엔화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뭐 반도체는 일본이 뭐 생산을 못 한다고 하니까 몰라도 지금 석유. 네. 저는 이 석유를 지금 제일 걱정해요. 왜요? 왜? 똑같은 가격으로 중동에서 원유를 들여오잖아요. 우리나 네, 일본이나. 맞습니다. 근데 일본 엔화 환율이 우리보다 더 약세가 됐으니까 일본이 더 유리하네요. 더 유리하죠. 그래서 똑같은 두바이산 원유를 가지고 정유를 해서 우리가 휘발유로 되팔면 우리 거보다도 일본 게 더 싸거든요. 일본이 경쟁력이.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 지금 제일 걱정해야 할 건 뭐냐면
일본행화보다 우리가 덜 약세가 됨으로 해서 생기는 상대적인 경쟁력의 약화. 그게 저는 한국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미국하고 비교해 가지고 뭐 우리가 약세여서 수출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일본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렇죠.